16강 경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대표팀 상대는 언제나 우승 후보로 꼽히는 브라질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어떤 전술로 나올까요? 브라질의 약점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학과 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6강에 극적으로 올라가는데 일단 우리 팀의 사기는 굉장히 좋겠죠? 그럼요. 네. 한국 대표팀은 아무래도 브라질보다 피로는 네, 더 누적이 돼 있죠. 그렇죠. 브라질은 예선 마지막 경기에 이제 로테이션을 시켰는데 한국은 마지막 경기 총력전을 펼쳤단 말이에요. 축구 경기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심리적 요인이 네. 체력과 기술 전술, 이것을 이제 경기력의 3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지배를 하는데 한국 대표팀은 신체적으로는 피로합니다만 목표했던 16강 목표를 달성했고 또 세계 최강인 브라질과 지금 16강에서 맞서게 되는데 네.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5대1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의고사였죠? 그렇죠. 모의고사에서. 그때 그 기록을 우리가 되돌려 보면 지금 브라질에서 제일 경기하는 선수 중에 한 선수가 황인범 선수 아닙니까? 네. 황인범 선수가 그 5대1로 참패하던 날 자기가 이야기했던 기록을 제가 살필 수 있었거든요. 황인범 선수는 애들 표현 그대로 하면 네. 쫄아서 제대로 못했다. 아. 그러니까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벤투 감독이 축구 대표팀의 그 트레이닝 센터에서 경기를 분석을 했는데 벤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미래, 그러니까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패배는 두려워할 사항이 아니다. 5골을 허용했지만 본선 가서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선수들에게 주문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현실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피로하지만 16강전에서 브라질과 경기에 맞서는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네. 즐기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경기는 지난 서울에서 있었던 평가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친선 경기가 그동안 쭉 여러 번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은 점수 차로 이겨본 적도 없고 네. 겨우겨우 또 한 번인가 이겼죠? 그렇죠. 한 번 이기고 6번 졌는데 네. 과연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 모의고사 결과를. 그 브라질 팀의 수학 분석을 해봤어요. 네. 강점은 자 첫째는 세계적인 선수들 구성이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계적 선수들 구성돼 있는데 팀 포메이션이 지난 남미 지역 월드컵 예선 때 무패로 통과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브라질이 남미 지역 예선전이 본선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과 경기에 출전한 11명 선수가 전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미 지역 예선전을 하면 유럽에서 뛰다가 브라질 가서 홈 경기를 해도 원정 경기고 또 원정 가서 해도 또 원정 경기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예선전마다 굉장히 고전을 하고 막판에 집중력을 높여서 그 예선전을 통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차례도 지질 않았어요. 근데 지역 예선에 썼던 포메이션과 다르게 이번 본선의 예선 3경기 동안 4-2-3-1을 2경기를 했고 그리고 로테이션 경기를 했던 마지막 경기 때는 4-4-2 포메이션을 나섰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득점이 고작 3골이에요. 아. 그리고 한 골을 내준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브라질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다. 거기다가 네이마르 선수가 전술적인 핵인데 네. 결국은 마지막 첫날 경기에서 34분에 그 부상을 당한 이후에 그 지금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 네이마르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6월에 했던 경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는 몇 가지의 위크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이마르 선수가 부진하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포메이션이 내려선 경기를 하고 있고 네이마르 선수뿐이 아니라 5명 정도 선수가 지금 큰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네. 특히 좌우측 풀백에 왼쪽 풀백을 보는 산드로 선수가 한국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은 전체적인 경기력 측면에서 보면 지난 우리가 그 6월달에 있었던 평가전보다는 네. 전력이 상승된 반면에 브라질은 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맞서기 때문에 예. 한국 대표팀은 경기 흐름에서만 주도권을 잡으면 좋은 경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브라질이 약간 뒤로 밀려인 포메이션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더는 공격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브라질이 최전방에 네. 시살리송 선수를 완톱으로 두고 있어요. 과거에 브라질 같으면 화려한 개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팀을 만나든지 예선 3경기 정도면 득점이 10골 가까이 났을 그렇죠. 겁니다. 근데 지금 3골밖에 못 넣었잖아요.
그것은 가장 큰 원인은 둥가 감독이 브라질 대표팀을 이끌 때는 공격 일변도에 그런 플레이를 했다가 둥가 감독이 중요한 공격 때마다 실수를 해서 지고 월드컵에서도 그 16강전, 8강전에서 이제 떨어지고 2014년 자국에서 했었던 월드컵 때는 4강에 오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감독이 치치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치치 감독은 철저하게 실리 축구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하면 공격 축구를 할 때 오른쪽에 카프, 왼쪽에 카를로스, 세계적인 공격적인 그런 풀백이 있었는데 지금 브라질은 산드로 선수 지금 출전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오른쪽 풀백을 보는 다닐루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 그 풀백은 말리탕이라고 센터백을 보는 선수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쪽에서 예. 경기에 대한 흐름에 대한 것을 주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선 3경기 중에서 마지막 경기 그것은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 경기는 데이터상으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경기를 보면 브라질이 세르비아와 경기 때 점유율이 59대 41이었어요. 과거의 브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스위스와 경기 때는 53대 47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브라질이 포메이션상으로 3선이 아니라 4선을 둔다는 것은 수비가 4명, 네.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3, 그다음에 최전방에 시설성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움직이는데 폭이 넓기 때문에 상대가 옵사이드 존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진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는 파고들어야 돼요. 특히 좌우측 풀백이 브라질은 경기력 측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워낙 좋은 팀이니까. 네. 근데 이제 유독 찾는다면 그렇다면 한국 대표팀은 왼쪽에 다닐루가 지키고 있고 오른쪽에 센터백을 보던 말리탕 선수가 지금 풀백으로 나올 확률이 있는데 한국 대표팀은 측면 쪽에 주안점을 두고 경기를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네. 한국은 전반전만 실점하지 않고 버티면 전반을. 후반전에 우리가 골 넣을 기회는 충분히 온다. 왜냐하면 예. 지금 벤투 감독이 맡고 나서 한국 대표팀의 골이 터지는 시점을 보면 네네. 후반전에 지금 몰려 있어요. 그렇죠. 이번 월드컵 때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대표팀은 물론 체력적으로 고갈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에 대한 도전은 네. 지난번 그 6월에 달에 있었던 브라질과 맞섰을 때 쫄았다. 제가 그 표현했잖아요. 위축돼서 경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만 갈 수만 있으면 예. 포르투갈과 경기 때처럼 한국 대표팀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측면 그리고 후반을 노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나 황희찬 선수는 후반전 쪼커로 나가는 겁니까? 자, 벤투 감독은 고민할 겁니다. 예. 전반전에 상대가 드세게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두 선수가 초반에 들어가면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찬스를 만들지 못하니까 이강인 선수 지난번 마지막 경기에 스타팅 멤버로 나갔다 교체돼서 나왔잖아요. 네. 상대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더 날카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황희찬 선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민할 겁니다. 자, 햄스트링은 근육에 이게 무리가 오면 그리고 마지막 골 넣을 때 황희찬 선수가 코너킥 때 한국의 페널티 에어리에 있다가 네.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할 때 한 80m를 풀 스피드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골을 넣고 나왔는데 황희찬 선수의 대퇴 부위 후방 쪽에는 그 부상에 대한 것을 잡아주기 위한 테이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끝나고 나서 면밀하게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팀 닥터도 지켜봤을 거고 벤투 감독도 그 피로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스타팅을 세울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넣을 거냐. 분명한 것은 언제 나오느냐 시점만 다를 뿐이지 두 선수는 뛰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김민재 선수는 어떻습니까? 김민재 선수도 지금 출전을 할 의지를 갖고 있겠죠. 그렇죠. 선수로서 월드컵에 더군다나 브라질이랑 뛰는 것은 이거는 승패를 떠나서요. 네. 자기 축구 선수의 이력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포르투갈 경기하고 나서 그 미디어 존에서 인터뷰할 때 제가 빠졌는데도 잘하니까 아유 제가 뭐 마지막 경기 브라질 16강 경기 쉬어도 되죠. 그거는 자기가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네. 뛰고 싶을 겁니다. 아마 벤투 감독은 선수 본인에게 물어봐서 괜찮다고 그러면 네. 김민재 선수는 스타팅 멤버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 팀의 히살리송 선수가 브라질 선수 중에 신체적인 조건이 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몸싸움이 능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한국 선수로 괴물로 지금 지목받은 게 김민재 선수 막아줄 수 있는 아닙니까? 선수죠. 예,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네. 거기서 그 두 선수는 지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과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한 골 넣을 수 있느냐? 뭐 조규성 선수가 2골이나 넣었는데 한 골 더 넣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 저는 잉글랜드 게임을 봤어요. 예. 케인을 케인. 눈여겨봤죠. 네. 케인이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케인은 그러니까 조별 예선전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찬스 메이킹을 하다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드디어 골을 넣었어요. 경기 흐름으로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시점이 됐어요. 손흥민 선수는 16강 그 진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만들어서 자기가 지금 뭐 앞면에 큰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을 하고 자기가 또 만들어서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뭐 또 안대를 이게 저 마스크를 했으니까 또 시야도 잘 이게 저 초점이 안 맞고요. 그런데 이제 어시스트를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경기쯤에는 손흥민 선수도 골을 넣을 수 있다. 아하. 한국 대표팀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은 어디 있느냐? 네. 확률이 높은 것은 바로 문전에서 프리킥. 세트피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코너킥. 음. 지금 브라질에서 실바 선수 주장이죠. 네. 월드컵에 4차례 나간 선수입니다. 한국에서 경기에 될 선수 꼽으라니까 손흥민, 그다음에 황인범, 이강인 네. 뭐 이렇게 뽑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이나 프리킥, 그다음에 드리블링하면서 문전을 크로스게 하는 것은 낮고 굉장히 빨라요. 거기에 지금 브라질 선수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문전 쇄도에서 한국의 조규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손흥민 걸리면 황희찬 틀림없이 발만 갖다 대면 예. 골로 갈 수 있죠. 브라질의 그 알리송 선수가 세계 최고의 골키퍼의 한 선수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브라질과 대등한 경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고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개인 전술도 중요하고 선수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스타디움에서 어떤 시간대 싸우냐도 중요한데 네. 이번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처음 우리 처음 하죠. 선수하고 또 야간 경기도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한국의 선수들이 네.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여기 가서 게임을 많이 했고요. 특히 카타르 가서도 게임을 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여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바람이 많습니다. 제가 94년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 때 월드컵 최종 예선을 한 곳에서 해서 한 달여 동안 카타르에 있었거든요. 예. 지금 에어컨이 없는데 저녁 되면 굉장히 습도도 높아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닷가 쪽에서는. 그러면 볼이 바람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후반전이 됐을 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 보면 브라질이 지금 최근 월드컵 4차례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저쪽에서는 골을 많이 쉽게 넣지는 못하면 조바심에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기회 때 한국은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하고 운이 좋으면 한국이 프리킥을 얻었을 때 뒷바람이 불면 우리는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적으로 사실은 네이마르 선수를 지우는 겁니다. 예. 누가 지워야 됩니까? 그것은 과거에 피를로 선수 아시죠? 네네. 이탈리아를 대표했던 아주 미드필더로서 그 피를로 선수를 2010년 2월 16일인데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 때 퍼거슨 감독은 바로 지우개를 누가 썼느냐? 박지성 선수를 썼던 네. 겁니다. 그래서 피를로 선수가 꼼짝을 못했죠. 그리고 2차전 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 경기장에서 박지성 선수가 또 특히 피를로를 따라다녔고 근데 세 번째 골까지 넣으면서 승리에 기여를 하면서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주목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이마르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뛸 때는 브라질 대표팀을 지휘하는 것만큼은 이런 전술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네. 브라질 대표팀에 오면 메시보다 더 팀에 대한 비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첫날 첫 경기 때 세르비아 경기 때 세르비아는 네이마르를 지우기 위해서 특정 선수를 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가든 네이마르 선수가 볼만 잡으면 태클을 들어가고 걷어차고 잡아당기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으로서는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퍼거슨 감독이 했듯이 네이마르 선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전술적으로 그 미드필더를 보는 파케타 선수가 네이마르 선수의 발끝에 갖다 놔요. 네.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히살리송 선수가 완톱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 거기에 쳐져서 어태킹 미드필더로 나오거든요. 네이마르 선수가 드리블을 하면 한국의 수비들이 전열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히살리송 선수에게 찬스가 생기고 비니시우스한테 갈 수 있고 하피냐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케타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를 미드필드 쪽에서 어떻게 묶느냐. 네. 이것이 오늘 경기에 가장 또 중요한 전술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하나는 지난번 이제 가나
전에서 봤을 때 주심에 참 마음 아픈 결과를 많이 줬잖아요. 근데 네. 이번 주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루과이전 때 했던 주심이더라고요. 좀 그렇죠.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자, 한국 대표팀은 주심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네.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3C, 컨피던스, 세계 최강인, 세계 1위인 브라질과 경기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하기를 제가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 집중해야 돼요. 네. 주심하고 쓸데없는 거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 선수가 비교하면 처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것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동차가 가다가 길이 좁아지면 거기서 트래픽이 걸리잖아요. 한국 대표팀 정보의 양이 기량이 떨어지니까 정보의 양을 우리는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데 주심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심의 성향이 어떻든 거기 집중할 필요가 없이 네. 한국 대표팀은 지금 히살리송이나 네이마르나 이 선수가 볼을 잡으면 한국은 수비수가 2명이 1+1은 2가 아니라 3, 4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컨비네이션 플레이에 대해 신경을 써야지 네. 주심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브라질과 맞서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또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올라가고 네. 상대편에서는 올라올 수 있는 게 이제 크로아티아와 일본인데 네. 일본이 생각보다 또 경기력이 좋더라고요. 일본 올라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일본은 브라질과 경기도 자기 축구를 하는 나라입니다. 아하. 그건 인정해야 돼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 5개 대륙의 그 중간 평가를 한다면 아시아 대륙이 약진한 걸 그렇죠. 눈여겨봐야 돼요. 네. 일본, 호주, 한국이 세 나라가 지금 16강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첫째, 홈 그라운드와 같은 아시아 대륙에서 경기를 했다. 또 두 번째는 겨울 올림픽을 하면서 6월 달에 그 역대 월드컵들이 열렸는데 유럽이나 남미는 시즌 중에 왔으니까 네. 피로도가 누적돼서 왔다. 근데 오늘 잉글랜드 경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컨티넨트 주기가 예선 세 경기를 끝나고 지금 슬슬 가능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본은 제가 볼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브라질을 만약 꺾고 8강전에서 한일전을 한다. 이거는 전 세계가 주목할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저는 그 내심 그 경기를 하길 원해요. 네. 그 경기가 이루어지면 한국 축구는 흥행적으로 그리고 K리그도 더불어서 브라질 꺾었다고 우리가 만약에 가상을 한다 그러면 네. 얼마나 쉽다는 겁니까? 한국 축구는 아마 두 단계, 세 단계 뛰어오르는 그런 호기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오늘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16강에서 또 좋은 결과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신문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